인천의 아침은 언제나 좁은 비탈길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시작된다. 나는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든 채 현관 앞에 서서 동수가 낡은 자전거의 기름 마른 체인을 허리 숙여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쇠로 된 자전거 틀은 긁혀 있고 안장은 갈라져 있었으며 그가 무심코 건드릴 때마다 벨은 딸깍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 골목에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마치 매일같이 불을 과시하는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지지만 우리 집에서는 규칙적인 삐걱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조심해서 다녀와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습관처럼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온화하게 웃으며 응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잠바 지퍼를 올리고 색이 바랜 안전모를 쓴 채 천천히 비탈길을 내려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차들 사이로 그의 약간 굽은 등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다. 등 뒤에서 이웃집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나 옷 갈아입을 때까지 기다려줘. 오늘 오빠 새 차 타자. 일부러 들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저절로 귓가에 들어왔다. 이 동네에서 새 차는 마치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고 문득 허전함을 느꼈다. 골목 어귀의 가게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길을 내다보며 혀를 찼다. 대개 남편은 참 부지런하네. 이렇게 추운 날에도 자전거를 타고 차 바꾸라고 하지 그래? 요즘엔 다들 자동차 타잖아?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이가 익숙해서요. 아주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익숙해도 바꿔야지. 남자가 너무 아끼면 여자가 고생이야. 그 말은 돌멩이처럼 내 발치에 쿵 하고 떨어졌다. 나는 달걀 봉지를 들고 돌아서는데 차가운 바람 속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작은 부엌에는 갓 지은 밥의 향과 습기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침 식사를 차리고 딸 지연이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미역국 그릇 옆에 놓은 뒤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근무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항상 30분 먼저 나갔다. 식탁 위에는 그의 낡은 휴대전화가 흠집난 채로 놓여 있었다. 나는 수년 묵은 얇은 먼지층을 만지듯 조심스럽게 그것을 어루만졌다.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걷다가 나는 옆집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다시 마주했다. 머리를 대충 묶고 눈가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으며 낡은 스웨터를 입은 중년 여성의 모습. 그 모습에 슬퍼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비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문득 지난주 동창회가 떠올랐다. 여행 이야기, 장거리 운전, 불꽃놀이처럼 시끄러운 웃음소리. 나는 동수가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는 사실을 애써 언급하지 않았다. 옛 친구들에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비탈길은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웃집 차가 돌아오는 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그리고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다시 우리 집 자전거의 익숙한 삐걱 소리가 가까워져 왔다. 나는 밖으로 나가 그의 바짓단의 튄 진흙 자국과 발목에 검게 묻은 체인 기름을 보았다. 그는 멈춰서서 모자를 벗고 땀을 닦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관자놀이에 난 흰머리카락 위로 노랗게 쏟아졌다. 문득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낡았다고 느꼈다. 낡아서 실증나는 습관이 될 정도로 오늘 밤 날씨 추우니까 내일은 버스 타고 가요.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자전거도 따뜻해. 조금만 밟으면 금방 더워져. 하지만 나는 말을 흐렸다. 쪽팔린다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차가운 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가라앉았다. 나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생각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늦은 밤. 나는 부엌을 정리하며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벽에 기댄 자전거가 어둠 속에서 작고 순하게 보였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내일 그가 어디선가 넘어진다면 누가 도와줄까? 연민과 함께 희미한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불을 끄고 가만히 서서 집의 정적 속에서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자동차들, 시선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무심한 말들이
나를 이 도시 속에서 작아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반짝이는 것들 사이에서 우리 집의 삐걱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 흠집처럼 두드러졌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그 소리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내 감정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은 아무도 되감고 싶어 하지 않는 낡은 테이프처럼 반복되었다. 동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나는 쇠사슬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고 밤이 되면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차가운 바닥을 끄는 슬리퍼 소리를 들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무것도 없음. 이 때로는 다툼 소리보다 더 슬펐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그는 현관 앞에 앉아 또 자전거를 닦고 있었다. 그는 작은 소를 이용해 천천히 녹을 벗겨내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매만졌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서는 짜증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거 언제까지 탈 생각이에요? 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지만 여전히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 잘 굴러가잖아. 잘 굴러간다고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 안 보여요? 비웃으라지.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의 대답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화가 나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다른 사람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했다. 때로는 그가 화를 내고 소리치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저 침묵하고 웃을 뿐이었다. 그 침묵은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를 만지는 법을 잊어버린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두꺼운 벽과 같아졌다. 저녁 식사 중에 딸 지연이는 반 친구가 졸업 앨범 사진을 찍기 위해 부모님이 새 차를 사줬다고 자랑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남편을 쳐다봤다. 들었어요? 요즘 학생들은 자기 차도 있다잖아요. 그는 두부 한 조각을 집어들고 천천히 대답했다. 우리에겐 새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딸이 공부만 잘하면 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만 말하죠. 모두가 그걸 이해해 주는 건 아니라고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거야. 아니면 남들을 위해 사는 거야? 나는 말이 막혔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 먹는 데 집중하는 척했고 작은 부엌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의 책상에 앉아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노란 줄무늬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각거렸다. 현관 구석에는 자전거가 단정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벽에 얼룩덜룩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자문했다. 그는 내 기분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나는 그저 작은 무언가를 원했을 뿐이다. 선물, 변화, 혹은 우리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 같은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명랑한 척하며 평소처럼 그에게 커피를 타주었다. 그가 가방을 메고 나가려 할 때 나도 모르게 말했다. 당신이 차를 바꾸면 내가 할부금 절반을 보태줄게요. 그는 멈춰서서 놀라움과 약간의 웃음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돈은 지연이를 위해 아껴둬. 난 정말 괜찮아. 그리고 그는 웃으며 내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걱정 마. 낡은 것 중에도 처음처럼 튼튼한 게 있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자전거 소리는 옅은 아침 햇살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문가에 서서 이상할 정도로 텅 빈 마음을 느꼈다. 처음처럼 튼튼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다정하면서도 씁쓸했다. 문득 나는 깨달았다. 우리 사이의 사랑은 아마도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가 매일 닦는 자전거처럼 겉은 반짝이지만 속은 녹이 쓴 채 시간의 먼지에 뒤덮여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에는 비가 내렸다. 인천의 시벌에 내리는 얇고 차가우며 끈질긴 비. 우산을 펼치기에는 부족하지만 길 가는 사람의 옷을 흠뻑 적시기에는 충분한 비였다. 동수는 여느 때와 같이 고무줄로 바짓단을 묶고 얇은 비옷을 걸친 채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다. 나는 뒤따라가며 소리쳤다. 오늘 택시 타고 가요. 길이 미끄러워요.
그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빗소리를 뚫고 큰 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가까운데 뭐. 그리고 그의 모습은 비탈길 뒤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점심때 내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울렸다. 동네 단체 채팅방에 사람들이 동영상 하나를 올렸다. 한 중년 남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자전거는 넘어져 있었으며 점심 도시락 가방은 튕겨나가 뚜껑이 열린 채 국물이 보도블록 위에 흥건하게 쏟아져 있었다. 아래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다. 이 아저씨 아직도 자전거 타고 출근하네. 이렇게 아끼다간. 평생 고생이지. 비웃는 이모티콘이 줄줄이 이어졌다. 나는 얼어붙었다. 영상 속의 사람. 바로 내 남편이었다. 색이 바랜 파란색 윗도리, 안전모, 익숙한 구분 등 모든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글을 읽고 또 읽었고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격렬하게 뛰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다. 은희 씨 남편 아니에요? 아직도 차 안 바꿨어요? 나는 휴대전화를 끄고 싶었지만 메시지는 계속해서 올라왔다. 요즘 세상에 자전거라니. 진짜 불쌍하다. 돈이 엄청 아까운가 봐. 저 부인도 참 대단하네. 나는 손을 떨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손은 차갑게 식었고 목구멍에는 가시가 걸린 듯 메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눈물은 그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흘러나왔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수군거림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부끄러웠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는 것이 싫었고 비교당하는 느낌이 싫었고 무엇보다도 영상 속에서 비틀거리며 깨진 도시락을 주우려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싫었다. 그날 밤 그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바지는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으며 바람과 기름 냄새가 빗물과 뒤섞여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살짝 넘어졌어. 괜찮아. 나는 애써 쳐다보지도 묻지도 않았다. 저녁을 차렸지만 아무도 많이 먹지 못했다. 지연이는 몰래 나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엄마?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냥 넘어진 거야.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지. 식사 후 그는 현관으로 나가 자전거를 다시 닦았다. 나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몸을 웅크린 그를 보았다. 빗물이 아직 그의 옷에 맺혀 있었다. 걸레가 쇠틀에 닿는 소리가 메마르고 구슬프게 들렸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가 다정한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입술이 굳어버렸다. 수치심과 뒤섞인 모호한 분노가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었다. 깊은 밤 나는 휴대전화를 열었다. 그 영상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조회수는 더 늘어나 있었다.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 아마 부인이 돈 쓸까봐 아끼는 거겠지. 나는 휴대전화를 책상에 세게 내려놓았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다. 마음속은 연민, 분노, 서러움 그리고 수치심으로 뒤엉켜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수년간 나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그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조차도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창문 너머를 다시 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전거 옆에 웅크리고 앉아 희미한 금속빛이 불빛 아래 반짝일 때까지 닫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바깥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미 그 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진 것일지도. 그 사고가 있은 지 이틀 후 동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는 영상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으며 불편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침묵했다. 마치 말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리고 나는 현관 앞에서 자전거의 삐걱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민과 짜증, 죄책감과 수치심 사이에서 이상하게 심장이 죄어왔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다시 비가 내렸다. 그는 외투를 걸고 머리를 말린 뒤 보험 증서를 찾기 위해 서류함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일 지연이 등록금 값을 신청해야 해서. 나는 그저 하고 대답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찾다가 다시 정리했고 방은 어질러졌다. 그러고는 내게 말했다. 먼저 자. 내가 마저 정리할게. 내가 잠에서 깼을 때 그는 이미 집을 나선 후였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서류 더미를 비추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신 정리해 주려다가
작은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표지는 낡았고 종이 모서리는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다. 표지에는 그가 파란색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계획 지연 2025년. 나는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단정하고 반듯한 글씨로 매달 저축한 금액이 적혀 있었다.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20만 원. 모든 항목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학비, 비자 수수료, 기숙사비, 비행기표. 각 페이지 끝에는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다. 자전거는 아직 괜찮다. 딸의 미래가 우선이다. 나는 숨을 참았다. 마지막 장에는 통장 사본이 끼워져 있었고 그 액수는 나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그 돈은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세 대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다. 예금주 김동수라는 글씨 아래 서툰 필체였지만 힘이 있었다. 나는 마치 누군가가 지난 수년간 내 마음을 덮고 있던 커튼을 세게 걷어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다시 첫 몇 장을 넘겨보았다. 중간중간에 작은 메모들이 끼어 있었다. 오늘 은희가 시내시장에 가고 싶다고 했다. 다음 달에는 빚지지 않게 좀 더 저축해야겠다. 날씨가 추워져서 타이어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몇 달 더 기다려도 괜찮을 거야. 딸아이가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 힘내자, 동수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그가 쓴 글씨를 번지게 했다. 나는 수첩을 덮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난 수년간 나는 그의 겉으로 드러난 초라함만 보았을 뿐 그 마음속의 풍요로움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다. 유일한 가난은 바로 내 시선 속에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일찍 돌아왔다. 나는 마중 나가지 않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평소처럼 말했다. 오늘 신선한 생선을 샀어. 지연이가 좋아할 거야.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햇볕에 그을리고 굳은 살이 밝혔으며 기름때가 묻어있는 손가락.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다. 여보. 나는 조용히 불렀다. 그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를 껴안았다. 그는 얼어붙었고 생선 봉지를 든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약간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또 무슨 일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터져나와 그의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어린아이를 달래듯 내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그 순간 현관 밖의 자전거 소리도 마치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늘 마시는 찻잔 옆에 통장 사본을 놓아두었다. 나는 그가 그것을 볼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아마도 나처럼 그도 침묵할 것이다. 어떤 것들은 침묵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자전거의 삐걱 소리를 불쾌한 감정으로 듣지 않았다. 그 소리는 여전히 그대로 규칙적이고 낡았지만 다른 점은 내가 더 이상 그 소리에 상처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꾸준히 살아가는, 사랑은 과시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한 사람의 숨결과도 같았다. 그날 오후 하늘은 옅은 노을로 물들었고 마지막 햇살이 낡은 지붕들 위에 머물렀다. 동수는 현관에 앉아 또 그 익숙한 자전거를 닦고 있었다. 나는 찻잔을 들고 나가 그의 옆에 놓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또 잠이 안 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당신이랑 좀 앉아 있고 싶어서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몸을 숙여 자전거 바퀴에 나사를 조였다.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언젠가 나를 잡았던 그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거무스름해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차 안 바꿀 거예요?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전거는 아직 괜찮아. 그리고 차를 바꾼다고 해서 내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조용히 희미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은 먹먹해졌다. 잠시 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 방 청소하다가 당신 수첩 봤어요.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그거 내가 깜빡하고 안 치웠네. 나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모은 거예요?
몇 년 됐지. 보너스랑 부업으로 번 돈이랑 조금씩 모은 거야. 지연이 때문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드럽게 웃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나보다 조금 더 멀리 갔으면 해서. 내가 잘하는 건 없으니까. 그저 자식이 부모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전거 틀을 계속 닦았다. 마치 내 시선이 그를 어색하게 만들까봐 두려운 것처럼.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자식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나예요. 그는 고개를 들어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도 많이 힘들었잖아. 나는 눈물 사이로 웃었다. 힘들긴 했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레를 내려놓고 말했다. 아마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겠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고. 당신은 생각이 많지만 걱정도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완해주는 거 아니겠어? 나는 눈물 속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거칠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손이었다. 있잖아. 나는 세차 필요 없어. 그저 매일 아침 나를 배웅해주는 사람이 있고 매일 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숨결처럼 가벼웠지만 내 심장을 떨리게 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은 담장 너머로 목련 향기를 은은하게 실어 날랐다. 옆에 놓인 자전거는 노란 불빛 아래 반짝였다. 소박하고 평화롭게. 마치 낡았지만 결코 따뜻함을 잃지 않은 사랑처럼. 지연이가 떠나는 날, 날씨는 쌀쌀했다. 이른 아침, 희미한 햇살이 집 앞 비탈길 위에 얇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딸의 여행 가방은 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고 일본 대학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나는 딸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손이 떨리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이별의 순간이 너무 빨리 다가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동수는 조용히 여행 가방을 자전거 짐칸에 싣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설마 이걸로 딸을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나는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온화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그의 눈가에 몇 개의 주름을 더했다. 몇백 미터밖에 안 돼. 딸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태워주고 싶어서. 딸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나중에 제가 정말 멋진 전기자전거 사드릴게요.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네가 네 두 발로 멀리 갈 수 있기만 하면 충분해. 자전거는 작은 비탈길을 내려갔고 삐걱거리는 체인 소리가 이른 아침 바람 소리에 섞였다. 나는 뒤따라 걸으며 반짝이는 자동차들 사이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돌아보았지만 이번에는 나는 고개를 숙여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미소 지었다.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그는 멈춰서서 딸에게 무언가 말했고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이른 아침 햇살 속에 어우러진 두 사람의 모습만을 보았다. 낡은 자전거를 타는 늙은 아버지와 곧 멀리 떠날 딸. 두 사람 모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할 때 지연이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아빠, 엄마 잘 다녀오세요. 동수는 보기 드물게 활짝 웃으며 답했고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닦을 겨를도 없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것이 가장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조용한 감정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다시 낡은 자전거를 탔다. 느리지만 굳건하게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날렸고 햇살은 흠집투성이인 쇠틀 위로 비쳐 이상하게 따뜻한 빛을 반사했다. 나는 뒤따라 걸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삐걱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나는 그것이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다. 규칙적이고 충실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소리. 그날 밤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아 텅 빈 길을 내다보았다. 그의 자전거는 현관 아래에 기대어 있었고 그 긴 그림자는 달빛에 얼룩덜룩하게 벽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느리고 확실하게. 마치 그가 지난 수년간 살아온 방식처럼.
문득 결혼 후 첫 아침이 떠올랐다. 그가 자전거로 나를 시장에 데려다 주던 때 나는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바람 속에서 환하게 웃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웃음은 걱정으로, 비교로, 그리고 체면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으로 바뀌었다. 이제 와서 나는 그때의 나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 남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 그가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니까. 나는 현관으로 나가 조용히 자전거 안장에 손을 얹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낡고 흠집투성이이며 한때는 수치심의 상징이었던 자전거. 이제는 가장 조용한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말이 필요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으며 그저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조용히 존재하는 그런 사랑. 나는 얇은 커튼 너머로 비치는 집안의 그의 그림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마도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그저 노란 불빛 속에, 그리고 인생의 어떤 비탈길에서도 묵묵히 우리를 향해 페달을 밟는 한 사람의 따뜻한 숨결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움의 편지. 때로는 낡은 것이 가장 따뜻합니다.